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장승이 준 삼천냥이라는 전래동화인데요. 이 책 외에도 여러 편의 이야기들을 추가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문화 곳곳에 잘 살펴보면 여러 개의 상징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우리 조상님들의 꿈과 생각, 믿음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 오늘도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장승에게 비단을 판 바보. 옛날 어느 마을에 홀 어머니와 마음씨 착한 바보 아들이 살았어. 아들이 나무를 해서 먹고는 살았지만 늘 배를 쫄쫄 곪을 만큼 가난했지. 아들은 자기는 굶더라도 어머니께는 끼니 때마다 맛난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드리고 싶었어. 어느 날 아들이 비단 장사를 시작했어. 어머니는 어수룩한 아들이 못된 사람에게 속을까봐 몇 번이고 일러주었어. 얘야, 말 많은 사람에게는 절대 비단을 팔지 말아라. 비단 사시오, 비단 사시오. 아들은 동네방네 골목골목 다니다가 어느 집에서 비단을 풀어놓으니 온 식구가 나와 이리저리 만져보며 이건 얼마냐? 저건 얼마냐? 물어대지 뭐야. 에구, 이 집은 말이 많으니 다른 데 가서 팔아야지. 아들은 발이 퉁퉁 붓도록 여러 마을을 다녔지만 비단이 거칠다느니 값이 비싸다느니 사람마다 말도 참 많았어. 사려는 사람마다 말이 많아서 아들은 꼬박 사흘 동안 비단 한 필 못 팔았어. 힘 빠져 돌아오는데 뉘엿뉘엿 지는 노을 속에 커다란 장승이 우뚝 서 있었어. 이보시오 키 큰 양반, 이 비단 좀 사시겠소? 아들이 비단을 들어 보였지만 장승은 말이 없었어. 아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물었지. 장승은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어. 옳지, 말 없는 사람이니 여기가 비단 팔 곳이로구나. 아들은 비단을 장승 옆에 내려두고 돌아왔어. 어머니, 말 없는 사람에게 비단을 팔았어요. 다음날 아침 아들은 일어나자마자 말 없는 사람에게 비단값을 받으러 갔지. 그런데 비단짐은 온데간데 없고 아들이 아무리 비단값을 달라고 해도 장승은 시침 뚝 떼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 에잇, 내 비단이나 도로 내놔라. 화가 치민 아들은 장승을 마구 흔들어댔어. 장승이 우지끈 뽑혀져 나가고 아들은
큰 엉덩방아를 찧었어. 아, 저게 뭐지? 장승이 뽑혀나간 자리에 번쩍번쩍 금덩이가 가득하지 뭐야? 비단값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들은 장승을 다시 제자리에 세워놓고 몇 번이고 절을 했어. 바보 아들은 금덩이를 가지고 가 어머니와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대. 장승이 처음 생겨난 이야기. 옛날 한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대.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나무가 서 있었어. 몹시 추운 겨울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땔감이 모자라 그 나무를 베어 장작을 패서는 집집마다 나눠서 활활 불을 피웠지. 그런데 그 해부터 마을에는 흉년이 들고 어느 집이건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걸어 다닐만 하면 몹쓸 병에 걸려 죽기 시작했대. 아이 잃은 슬픔에 잠겨 온 마을에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대. 어느 날 배고픈 노인이 지나다가 이 마을에서 따뜻한 밥 한 상을 잘 대접받고는 몹시 딱하다는 듯 중얼거렸지. 어허, 인심 좋은 마을이지만 마을을 지켜주는 나무를 베어버려 앞뒤와 잡신이 들끓는구나.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노인 앞에 넙죽 엎드렸어. 도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을 입구에다 나무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세우고 보름날 정성껏 제사를 지내도록 하시오. 마을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골랐어. 소나무는 오래가지 않으니 밤나무가 좋겠소. 톱과 도끼와 끌로 쓱쓱 쿵쾅쿵쾅 눈, 코, 입을 큼지막하게 새기고 다듬었어. 그러고는 나무를 베어 마을 입구에 잘 세워주었지. 보름날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장승 앞에 갖은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을 다해 빌고 또 빌었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악귀 잡신 근심 걱정 천리만리 물리쳐 주옵소서. 1년 365일 몹쓸 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옵소서. 집집마다 복을 주고 우리 마을 풍년 들게 하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때부터 이 마을에는 농사도 풍년이 들고 아이들은 병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났어. 그 소문이 온 나라에 퍼져 마을마다 장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대. 지금까지도 장승은 마을 입구에 우뚝 서서 마을을 지켜주고 있단다. 장승배기 고개. 옛날에 정조 임금님이 아버지 사도세자 묘를 참배하러 수원으로 가는 길, 임금님 태운 가마는 숭례문을 나서 노들나루 건너 영차 높은 고갯마루에 올랐네.
가마꾼들 온몸이 땀으로 흠뻑. 한번 쉬어갈까나? 우거진 숲속에서 어흥, 호랑이 튀어나올까? 으스스한 고갯길, 바람은 나뭇가지 흔들고 부슬부슬 비마저 뿌려 더 으스스한 고갯길. 후두둑, 솔방울 떨어지는 소리에 신하들도 임금님도 등골이 오싹. 임금님이 이렇게 명하시네. 여봐라, 여기에 장승을 세워 사람들이 안심하고 지날 수 있도록 하여라. 그 뒤로 고갯마루에 한 쌍의 장승이 우뚝 섰네. 잡귀신 막아주고 길 표시해주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고갯마루에 높다란 장승을 박았다고, 해마다 장승들이 줄줄이 섰다고, 고개 이름도 장승배기가 되었네. 장승이 준 삼천냥. 옛날 어사 박문수가 거지 차림으로 관리들을 살피러 경상도로 가는 길이었어. 눈이 왕방울만한 장성식이라는 사람을 만나 길동무하며 함께 다니게 되었지. 갑자기 비가 주룩주룩 내리자 장성식은 한 부잣집에 쑥 들어가 안주인에게 말했어. 남편을 잃기 싫거든. 적삼을 지붕 위에 얹고 마당에 멍석을 깔아 물동이 앞에 두고 머리 풀고 곡을 나시오. 지금 당장. 마침 이 집 주인은 어머니 병이 깊어 머슴과 함께 관을 짤 나무를 베러 뒷산에 올랐다가 바위 밑에서 집을 피하며 집을 내려다보고 있었어. 아내가 곡을 하다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보다. 주인이 놀라 바위 밑으로 뛰어나오는 순간 바위가 우르르 무너져 내렸어. 주인이 급히 돌아와 목숨을 건진 보답으로 장성식에게 재산의 반을 나눠주려고 했어. 장성식은 마다하고 천냥만 받아서 박문수에게 건넸어. 꼭 쓸 일이 있을 테니 잘 간수하시오. 둘이서 다시 길을 가다가 어느 집에서 울음소리가 들려 들어가 보니 7대 독자 아들이 병을 앓다가 막 숨을 거둔 참이었어. 죽은 아이 손목에 실을 메어다 실 끝을 내게 주시오. 주인은 장성식을 얕잡아보고 목침에다 실을 메어줬어. 아니, 누가 실을 목침에다 매라고 했소? 주인은 부랴부랴 죽은 아들 손목에 실을 메어주었어. 별것 아니니 걱정 마시고 이 약 3개를 아들에게 먹이시오. 아들 입에 약 1개를 넣으니 죽은 아이가 눈을 번쩍 뜨고 2개째 넣으니 벌떡 일어나 앉고 3개째 넣으니 막 뛰어다니지 않겠어? 주인은 기뻐하며 재산의 반을 나눠주려 했지만 이번에도 장성식은 딱 1000냥만 받아서는 박문수에게 건네며 말했어. 꼭 쓸 일 있을 테니 잘 간수하시오. 둘은 걷고 또 걸어
경상도 땅에 닿았어. 선비들이 무덤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장성식이 대뜸 다가가 말했어. 이보쇼, 이 무덤에는 관도, 송장도 없소이다. 쯧쯧, 살았을 때 인심을 많이 잃어 누군가 다른 곳에 묻어버렸네 그려. 큰아들이 이 말을 듣고는 당장 저놈 목을 베라고 호통을 쳤어. 관이 있으면 내 목을 베고 없으면 내게 천냥을 주시오. 장성식 말을 듣고 땅을 파보니 정말 관도, 송장도 없었어. 선비들이 장성식 앞에 꿇어 엎드렸어. 제발 저희 아버지 시신을 찾아주십시오. 장성식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커다란 바위 밑을 파괴해서 관을 찾아주었어. 장성식은 명당 자리까지 짚어 알려주고는 이번에도 딱 천냥만 받아서 박문수에게 건네주며 말했어. 꼭 쓸 일이 있을 테니 잘 간수하시오. 해질 무렵 고개를 넘다가 장성식이 여기서 그만 헤어지자며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 박문수 혼자 걷다 보니 장승 아래 음식을 차려놓고 한 처녀가 애타게 빌고 있었어. 장승님, 오늘이 100일째이니 마지막으로 비나이다. 잃어버린 3,000냥을 내일까지 관가에 못 갚으면 제 아버지가 죽게 되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박문수는 처녀에게 장성식이 준 3,000냥을 전해주었어. 아, 장승이 왕방울 눈 장성식과 꼭 닮았구나. 바로 이 장승이 길동무 장성식으로 둔갑해 처녀의 100일 기도를 들어준 것이었지. 신비한 요술피리 만파숙적. 신라의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하면서 오랫동안 계속되던 전쟁이 마침내 끝났어요. 더는 더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 백성들도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신라에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남아 있었어요. 외적들이 바다를 건너 쳐들어와 노략질을 일삼았던 거예요. 문무왕은 외적의 침입을 막고 백성들의 근심을 달래기 위해 동해 바닷가에 절을 짓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무왕은 큰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동안 너무 많은 전쟁과 나란 일로 몸이 상했던 것이지요. 외적의 침입을 막아야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텐데. 문무왕의 시름은 깊어만 갔어요. 내가 죽거든 허장하여 동해바다에 뿌려주시오. 그러면 바다의 용이 되어 외적으로부터 신라를 지킬 것이오. 이런 유언을 남기고 문무왕은 결국 눈을 감고 말았어요. 죽어서까지 나라를 지키겠다는 임금의 유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태자 정명이 왕위에 올라 신라 제31대 신문왕이 되었지요. 왕위에 오른 다음에 신문왕은 아버지 문무왕이 외적을 막기 위해 짓던 절을 완성시켰어요. 신문왕은
절의 금당을 다른 절과 달리 특이한 방법으로 지었어요. 땅보다 높게 괸돌을 깔고 돌 덮개를 올려 금당 바닥에 빈 공간을 만들었지요. 그런 뒤 금당 계단 아래에 동쪽을 향해 구멍을 하나 냈어요. 동해의 용이 된 문무왕이 절에 들어와 쉴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신문왕은 절이 완성되자 이름을 감은사라고 하고 아버지 문무왕의 높은 뜻을 기렸어요. 감은사는 은혜에 감사하는 절이라는 뜻이랍니다. 절을 완성한 이듬해 초여름이었어요. 폐하, 동해의 작은 산 하나가 떠내려와 감은사 쪽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 일을 맡아보던 파진찬, 박숙청이 임금에게 알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동해의 외적들이 자주 나타나 골치를 앓고 있었는데 신문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왕은 일관 김춘지를 불렀어요. 일관은 천문을 살피고 관찰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하는 관리예요. 지금 동해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이라는지 한번 알아보시오. 얼마 뒤 일관 김춘질이 다시 신문왕 앞으로 왔어요. 폐하,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문왕은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마도 바다의 용이 되신 문무왕과 하늘의 대신이 되어 내려온 김유신공이 마음과 힘을 합쳐 나라를 지킬 보물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폐하께서 바다로 가시면 분명 귀한 보물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일관 김춘질의 이야기를 듣고 신문왕은 무척 기뻤어요. 정말이요? 그렇다면 당장 준비해서 떠나도록 하겠소. 신문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아침 일찍 동해 바닷가로 행차했어요. 바닷가 근처에 세워놓은 이견대에 올라 바다를 살펴보았지요. 과연 작은 산 하나가 파도에 실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산 모양은 거북이 머리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작은 산 위로 대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지요. 마치 거북이 한 마리가 대나무를 등에 꽂고 감은사를 향해 천천히 오고 있는 듯 했어요. 그대들은 여기에서 산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도록 하시오. 신문왕이 신하들에게 일렀어요. 그러고는 감은사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하루 종일 바다에 떠 있는 산을 지켜보던 신하가 와서 고했어요. 폐하,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 아침에 볼 때만 해도 대나무는 한 그루였는데 낮이 되자 이 나무가 나뉘어 둘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보았는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좀 더 기다리겠소. 그대들은 다시 가서 산을 잘 살피도록 하시오. 잠시도 눈을 떼지 말고 자세히 보고 오시오. 신하들은 다시 바닷가로 가
어둠이 내릴 때까지 작은 산을 관찰했지요. 다음 날 새벽이 되었어요. 해가 뜨기도 전에 신하들은 다시 바닷가로 갔어요. 밤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피기 위해서였지요. 날이 밝자 작은 산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해를 등지고 있는 산 위에는 대나무가 분명 한 그루였어요. 어호, 어제는 분명 대나무가 두 그루였소. 그렇다면 밤새 합쳐지기라도 했다는 말이요?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소. 신하들은 어림짐작으로 한 말이었지만 그건 사실이었어요. 작은 산 위의 대나무는 밤이면 합쳐지고 낮이면 둘로 갈라졌어요. 한낮에 다시 대나무가 둘로 갈라진 것을 본 뒤 신하들은 신문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신문왕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는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겠군. 아침 일찍 신문왕은 이견대에 올라 바다 위의 작은 산을 보았어요. 분명 대나무는 한 그루였어요. 드디어 한낮이 되었어요. 신하들의 말에 따르면 대나무가 갈라질 때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대나무를 바라보았지요. 갈라지려나 싶던 대나무가 다시 한 그루가 되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마구 흔들렸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거센 파도가 일었어요. 비바람에 눈앞이 뿌얘져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지요. 신문왕과 신하들은 급히 가문사로 피했습니다. 큰 바람과 폭우가 7일 동안 계속되었지요. 7일이 지난 아침이었어요. 언제 비가 왔느냐는 듯 하늘이 말끔히 갰어요. 바다로 나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소. 신문왕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산에 올라가서 보니 과연 대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만치에서 용이 나타났어요. 신문왕은 용에게 물었지요. 이 대나무는 갈라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는데 그 까닭이 무엇이오? 그것은 박수를 칠 때 한 손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지만 두 손을 마주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대나무도 손바닥처럼 합쳐져야만 소리가 나는 것이지요. 이것은 임금님께서 나라를 소리로 다스리게 된다는 좋은 징조입니다. 용의 말을 듣고 신문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용이 다시 말을 이었지요. 바다의 용이 되신 선왕과 하늘의 대신인 김유신공 두 분이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저 대나무를 가져다 피리를 부시면 세상이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 이 옥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문왕은 놀라고 기뻐하며 용이 준 옥대를 받았어요. 신문왕은
신하를 시켜 대나무를 베어내도록 했어요. 그러고는 심부름을 왔다는 용에게 절을 하고 배에 올랐지요.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자 신문왕은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이미 작은 산과 용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음 날 왕과 신하들은 감은산을 떠나 다시 궁으로 향했어요. 기림사를 지날 때 마침 점심때가 되었어요. 저쪽 시냇가에서 잠깐 쉬었다 가세. 기림사 서쪽으로 맑은 시내가 흐르고 있었지요. 신문왕과 신하들이 그곳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숲에서 말 달리는 소리가 났어요. 시냇가로 오는 사람을 보니 태자 이공이었어요. 궁에 있어야 할 태자가 여기 무슨 일이냐? 신문왕이 물었어요. 폐하, 이상한 대나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신문왕은 태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태자에게 용이 준 옥대를 보여주었지요. 옥이 달린 허리띠는 여러 쪽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태자는 옥대를 소중히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옥대를 한참 살펴보던 태자가 말했어요. 폐하,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옥대의 장식 하나하나가 모두 살아있는 용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찌하느냐? 신문왕이 놀라 물었어요. 장식을 하나 떼어 물에 넣어 보시지요. 신문왕은 옥대에 달린 장식 하나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그러고는 시냇물에 담갔지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커다란 용이 눈앞에 나타나더니 물보라를 일으키며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시냇물은 연못으로 바뀌었지요. 옥대의 신비함에 모두들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 뒤로 용이 올라간 그 연못을 사람들은 용연이라고 불렀답니다. 신문왕은 대나무와 옥대를 소중히 간수하며 궁으로 돌아왔어요. 궁에 도착하자마자 신문왕은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도록 했어요. 완성된 피리는 겉보기에도 아주 훌륭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이 피리가 있으니 어떤 일이 닥치든 걱정할 것이 없다. 백성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힘쓰라.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신문왕은 나라가 위급할 때 피리를 꺼내 쓰기로 했어요. 그러고는 궁궐의 천존고에 간직해 두었지요. 천존고는 왕실의 귀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보물 창고였어요. 피리는 신라가 어려울 때마다 정말로 큰 도움을 주었어요.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피리를 물면 적군들이 물러나고 쓰러졌어요.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 백성들이 고통에 시달릴 때 피리를 물면 병이 사라졌어요. 날이 가물어 논밭이 갈라질 때도, 비가 너무 많이 와 물난리가 날 때도 피리만 불면 비가 오거나 그쳤어요.
피리 소리는 큰 바람도 잠재우고 바다의 거센 파도도 가라앉혔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모든 어려움을 잠재우는 피리라는 뜻으로 이 피리를 만파식적이라 불렀답니다. 692년 이공이 신문왕의 뒤를 이어 효소왕이 되었어요. 효소왕은 불에랑이라는 화랑을 아끼며 가까이 했지요. 어느 날 불에랑이 중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같이 갔던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불에랑만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알고 보니 중국의 도적대에게 붙들려간 것이었어요. 효소왕은 아끼던 친구가 걱정이 되어 근심이 컸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만파식적이 생각났어요. 만파식적이라면 불에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효소왕은 천종고로 향했어요. 효소왕은 커다란 자물쇠를 따고 천종고의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만파식적이 없는 것이었어요. 이제 걱정거리는 불에랑뿐만이 아니었어요. 아, 선왕께서 물려주신 나라의 보물을 지키지도 못하다니. 효소왕의 근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다행히 불에랑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왔어요. 그런데 더욱 반갑게도 불에랑이 만파식적을 들고 온 거예요. 만파식적이 불에랑이 있는 곳까지 갔던 것이었지요. 효소왕은 기뻐하며 불에랑과 여러 사람들에게 상을 내렸어요. 그 후 얼마가 지났어요. 혜성이 불길하게 동쪽 하늘에서 나타났다, 서쪽 하늘에서 나타났다 하는 것이었어요. 효소왕은 급히 천문을 보는 관리인 일관에게 물었어요. 폐하, 이는 만파식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불에랑이 살아 돌아왔을 때 만파식적만 빼고 모두들 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 때문인 듯 합니다. 공은 만파식적이 세웠는데 사람들끼리만 상을 주고받으며 기뻐하니 하늘이 화를 내는 모양이라는 설명이었지요. 그래서 효소왕은 만파식적을 승격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만파식적을 만만파파식적이라 부르겠노라. 그러자 정말 혜성이 사라지고 나라에 다시 평온이 찾아왔답니다.